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체제로서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건데요. 무엇보다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들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결제 통화와는 달리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화폐, 즉 달러의 가치에 연동되어 있는 가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인지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은 이미 중앙화된 거래소나 디파이 시장에서도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그게 정말로 법정화폐나 혹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그런 안정성만큼 안정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의 관건인데요. 무위험 결제 통화로서의 스테이블 코인이 정착되었을 때 그것이 가질 수 있는 비엠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정화폐 체제에서 결제 통화가 어떻게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그게 디파이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좀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 체제는 미국의 달러를 중심으로 하는 무위험 거래 환경 모델을 만들어냈죠. 달러가 중심을 잡아주고 전 세계에 걸쳐 있는 법치 체제가 거래를 검증하고 강제할 수 있는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금융 메커니즘이 거래상에서 거래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위험들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무위험 거래를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 혹은 암호화폐 생태계 내에서의 결제 통화들 역시 이런 모델, 무위험 거래 환경을 추구할 수 있는 모델을 기초로 해서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암호화폐 생태계의 역외 거래 결제 통화 체제는 화폐로서는 말씀드린 대로 결제 통화를 지위를 노리고 있는 여러 경쟁하고 있는 화폐들이 하나 차지할 거고, 그 다음이 이제 거래가 미이행될 위험 같은 것들을 막아주는 검증과 강제의 메커니즘으로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관할권으로 작동하고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디파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거래 미이행 위험 말고 다른 종류의 금융 위험들을 그걸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금융 메커니즘이 작동하면서 이 세 개의 축으로 무위험 거래 환경을 구성하는 모델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세 개의 축이 존재하는데 각각의 결제 통화별로 우리가 이 세 개의 축이 정말로 제대로 단단하게 설 수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외거래 결제 통화로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란 결제 통화는 블록체인 레벨에서 가장 강한 관할권을 갖고 있고 제일 많은 사람이 믿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안정성을 갖고 있는 화폐이기는 합니다. 화폐 측면에서는 BTC가 매우 좋은 화폐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검증하고 강제하고 있는 측면에서 보면 블록체인으로서의 검증과 강제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강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스마트 컨트랙트 체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복잡한 거래를 검증하고 강제하는 이런 것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고요. 비트코인 관할권 내에서는. 그 다음에 또 결정적으로는 디파이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디파이 메커니즘으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을 비트코인 관할권 외부에 있는, 즉 오프체인에 있는 메커니즘들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트코인은 매우 많은 결제 통화라서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계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 버금가는 화폐로서의 안정성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비트코인만큼 강한 화폐로서의 안정성을 지금 갖고 있느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게 시가총액일 것 같은데, 시가총액 측면에서 이더리움이 아직은 비트코인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거래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블록체인도 보유하고 있고 조금 더 복잡한 거래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 체제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더리움은 결제통화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파이 메커니즘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더리움 관할권 내에서 위험을 회피하는 다양한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이 세 개의 측면을 모두 골고루 갖추고 있는 무위험 거래 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 타 관할권, 즉 뭐 테라나 솔라나나 이런 다른 종류의 스마트 컨트랙을 지원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상에서 발행되는 결제 통화로서의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는 어떤지 살펴보면 화폐 자체도 뭐 상당히 좀 취약한 측면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상황이 아니고 그것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블록체인 메커니즘도 취약한 측면이 있고요. 그 화폐들을 기반으로 결제를 하는 그런 거래들을 강제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이 블록체인 관할권의 취약점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X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세모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블록체인 관할권과 스마트 컨트랙 측면에서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 다양한 복잡한 형태의 거래를 취급할 수 있는, 그것을 검증하고 강제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을 제공하고요, 대부분이. 그 다음이 이제 거래 위험, 다양한 종류의 거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디파이 메커니즘이 있느냐. 스마트 컨트랙을 제공할 수 있다면, 튜링 컴플리트한 스마트 컨트랙을 제공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디파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런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시가총액이 충분히 큰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그 위험 회피를 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하느냐 안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 발행된 다양한 토큰들이 충분한 시가총액을 가지고 그런 디파이 메커니즘 상에서 거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데 비해서 다른 체인들은 대개는 어떠냐면 그 관할권에서 발행된 것 중에서 유의미한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화폐는 한두 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유동성을 가지고 그 디파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거래 위험 회피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기는 쉽지 않다. 또 한두 개의 화폐에 되게 의존적이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테라 루나 사태에서도 보았다시피 만약에 테라 생태계 안에서 정말로 다양한 충분한 의미가 있는 수준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다양한 토큰들이 서로 물려서 방어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테라 생태계에서 발행된 시가총액이 의미 있게 큰 화폐는 몇 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붕괴를 막을 수 없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스마트 컨트랙을 제공하는 이더리움이 아닌 다른 체인을 기반으로 한 무위험 거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취약점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서 발행된 결제통화 역시 무위험 거래 결제통화로서는 상당한 취약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아예 오프체인에 의존해가지고, 즉 법률 관할권에 의존해서 발행된 결제통화들 이면서 암호화폐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온체인상에서 사용될 수 있는 암호화폐, USDT와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는 어떠하냐. 기본적으로는 그 발행기관의 위험을 그대로 상속받는다는 점에서 USDT나 USDC나 근본적인 한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그 관할권이 보장하는 그런 강한 신뢰를 제공하진 못하고, 발행 주체가 만약에 파산하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 암호화폐의 기초자산, 뭐 달러나 달러 표시 채권 뭐 이런 것들로 주로 기초자산을 삼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걸 청산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화폐 자체가 좀 취약한 측면은 있지만 이 결제 통화들은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돼서 사용되기 때문에 마치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이 갖고 있는 검증과 강제가 가능한 거래 메커니즘을 무위험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법정 화폐를 기초로 해서 오프체인의 법률 관할권 안에서 발행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이중 강제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만약에 어떤 법률에 의해서 제대로 검증되고 강제되는 메커니즘으로 발행된 오프체인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라면 상당히 높은 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암호화폐 형태로 발행됐기 때문에 디파이 메커니즘 속에서도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은 그 거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온체인 메커니즘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그대로 승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결제통화 경쟁에서 어떤 결제통화가 승리해서 마치 법정화폐에서 달러가 갖고 있는 지위 같은 비슷한 수준의, 혹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몇 개의 결제통화가 과점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결제통화들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나 암호화폐 생태계 안에서의 결제통화가 어떤 이익을 얻는가를 이해하려면 오프라인에서 그런 결제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결제통화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크게 세 개라고 저는 현대통화에 있어서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금이고요. 두 번째로는 원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달러와 달러 표시된 금융 상품들이 사실상 이제 결제통화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달러의 BM은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 디파이 시간에 달러가 갖고 있는 BM, 왜 달러는 그 지위를 차지하면 좋으냐라고 했을 때 계속 찍어내면서 경제적 부를 조달 비용이 없는 대부업자 같은 위치에서 계속 돈을 찍어서 빌려주고 그거에 이자를 끌어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BM을 깔고 앉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달러로 좁혀서 보지 말고 달러 기반의 금융 자본이라고 생각하면 그 금융 자본들은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있느냐면, 기본적으로는 책임 없는 무한 대부자의 지위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걸 추구하고, 두 번째로는 계약 이행을 강제하는 관할권 법체계의 안정성, 즉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아주 표준적인 수준으로 법치 국가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자를 지속적으로 내줄 채무자들이 계속 재생산되는 것, 이런 거가 이제 법정화폐 금융 체제에서 국제적인 금융 자본들이 추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것을 그대로 이어서 암호화폐 체제에서 주축이 되는 영향력이 큰 결제통화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쪽 역시 어떤 비용을 갖고 있는 거냐면, 비용이 없거나 혹은 그 조달 비용이 아주 낮은 화폐를 공급할 수 있는 대부업, 즉 그냥 찍어서 공급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부업의 BM을 그 결제통화들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함부로 마구 발행할 수가 없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관할권의 본원 통화들은 조달 비용이 낮으냐, 그런 측면의 이익은 얻을 수 없지만, 분명히 그 관할권 위에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들, 알고리즘을 통해서든 아니면 기초 자산을 통해서든 낮은 비용으로 발행될 수 있다면, 그쪽은 낮은 비용으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이자를 벌어들일 수 있는, 요즘 은행이 마치 신용통화를 창출해서, 예를 들면 100원의 본원통화 예금을 가지고 그걸 한 3,000원, 4,000원, 30배, 40배 정도의 신용통화를 창출하는데, 신용통화를 창출해서 그걸 빌려주면서 이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금융업과 같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스테이블 코인들이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은 크게는 그것이 중앙화되어 있냐 탈중앙화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두 개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중앙화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책임 없는 무한대부자의 이익을 누가 갖고 간다는 것이냐면 중앙화된 발행기관이 그 이익의 대부분을 갖고 간다는 뜻이고, 만약에 이것이 탈중앙화되어 있다면 그 무한대부자의 이익을 누가 갖고 가는 거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그 발행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커뮤니티가 그 이익을 흡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기 때문에 탈중앙화된 것이냐 중앙화된 것이냐를 또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상대적으로 안정성은 탈중앙화된 것이 높으냐, 만약에 검증된 메커니즘에 의해서 탈중앙화되어 있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안정성을 가질 수 있고, 최소한 탈중앙화된 메커니즘 기반으로 한 결제통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상황에서는 러그풀, 한두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이익을 쭉 편취하고서 전체 커뮤니티한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종류의 러그풀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 러그풀이 발생되면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통화로서 이를 바로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러그풀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탈중앙화된, 근데 사실은 겉으로 보기엔 탈중앙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중앙화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분류하실 때 이게 정말로 탈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인지 아닌지는 곰곰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의 마지막으로 누가 암호화폐 결제통화 체제의 지배자가 될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그 결제통화를 네 개 종류의 결제통화로 분류를 해드린 바 있는데요. 크게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주요 암호화폐 관할권 내에서 발행된 본원통화, 두 번째로는 이더리움 관할권 내에서 발행된 온체인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암호화폐 관할권 기반의 온체인 스테이블 코인, 네 번째는 국가 법률 관할권 기반의 오프체인 스테이블 코인. 이것들 중에서 누가 암호화폐 결제통화 체제의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될 거냐, 혹은 이들이 어떤 형태로든 영향력을 분점하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해하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결국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냐면 어떤 종류의 결제통화가 더 많은 사람을 더 오랫동안 믿을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 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결제통화들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단기적으로는 믿음을 많은 사람에게 만들 수 있지만, 예를 들면 그것을 지속하는 데 측면에서는 취약점을 갖고 있다거나, 단기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 단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안정성을 갖고 있어서, 지속성과 안정성을 갖고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결제통화들이 어떻게 누가 장단기적으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테이블 코인 공급이 암호화폐 생태계 안에 늘어나면서 벌어진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마치 법정화폐 화폐 금융 체제 안에서 달러를 많이 찍어낸다거나 어떤 특정 국가가 화폐를 많이 찍어냈을 때 그 경제 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이해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스테이블 코인 공급이 늘어나면서 암호화폐 생태계 안에 일어난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